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 산하에 설치되는 대선 후보 검증단 단장에 김진태 전 의원이 내정돼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진태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수차례의 청문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다수 참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대표적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는 이준석과는 결을 달리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김 전 의원을 이준석이 대선 후보 검증단장 자리에 앉힌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입당한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이재명이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비판을 오리너구리론으로 받아치자 동문서답 말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최 후보는 이재명에게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 증진에 도움되지 않는 현금 살포는 아닌지, 기본소득 지원으로 언급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국민재산 갈취는 아닌지, 기본소득이라는 복지정책을 성장정책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었다며, 그런데 오리너구리가 웬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도민세금을 지돈마냥 써대는 이재명은 최재형 후보의 비판에 대해 오리너구리를 봤다면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라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김어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TBS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은 교통과 기상 전문 방송 사업자로 보도 방송을 할 수 없는 TBS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 원, 5년 동안 23억 원 이상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감사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은 또 이 밖에 서정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과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 단체 입김에 좌우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보여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 속 미사일은 발사대 차량의 고정대가 분리된 뒤 배기가스를 뿜으면서 상공으로 솟구칩니다. 차량에서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발사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신무기를 만드는 기술보단 영상 조작 기술을 더 늘리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소형 유조선을 몰수했습니다. 미국 법원에 기소된 거 기생은 중국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우리 돈으로 약 6억 7천만 원을 주고 이 유조선을 사들였습니다. 그 후 거 기생은 이 유조선으로 북한에 석유를 불법 수출했습니다. 이런 몹쓸 자들 때문에 북한이 꾸역꾸역 연명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유조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유조선을 경매 등을 통해 매각 처리한 후 북한에서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은 미국 청년 원비어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은 2019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한 북한 선적을 매각해 원비어 유족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원비어 유족을 위해 북한과 관련한 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북한군에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 유가족은 되려 홀대받고 있어서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어린이집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땡이가 좀 많이 부은 듯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대마를 같은 해 8월부터는 인천 남동구 갯벌과 인접한 공유 수면에 옮겨 심었고 추가로 씨를 뿌리는 등 최근까지도 대마를 재배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남북통신선 복원을 기꺼이 허락하시어 문재인의 기분이 모처럼 들떠있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면서 문재인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조바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심각해진 군의 기강회의로 인해 물국방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까지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보는 깨알 만큼도 바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통신선 복원, 그 시덥지도 않은 통신선 복원 이후 네 번째 남북회담 가능성 등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얻어내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고민하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에서는 김여정은 지난 1일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고 문재인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 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나는 분명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문재인을 덜덜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이달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약 2주가 남았는데 김여정은 남북통신선이 복원됐다고 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된다면 평화 프로세스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단초로 통신선 복원을 받아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에게 당근을 주듯 일단 문재인이 기분 좋아라 할 것을 먼저 줘놓고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죠. 청와대는 김여정의 압박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1년여 만에 북한으로부터 평화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까스로 얻은 마당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된 남북통신연락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미 군 당국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10일에서 13일 예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시작으로 16일에서 26일 본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일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 축소 연기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으로 볼 수 있다며 한미 간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훈련을 축소 연기하면서 남북관계 흐름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또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이미 예정돼 있는 일정을 그것도 우리나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함께하는 일정을 뒤엎어버릴 것이냐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문재인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김여정과 평화를 차기 대선에 이용해야 하는데 또 김여정의 졸개소리 들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문재인. 이 둘의 코미디 같은 상황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정권은 가정교회를 파괴하고 종교시설물을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직자를 체포하거나 성경을 공산주의 노선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또한 재교육시설을 늘려 종교신도나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종교는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권위나 통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기업인들에 대한 탄압 또한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전당포 영업이란 표현으로 중국 금융규제의 후진성을 비판해 당국의 눈밖에 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자신이 세운 후판대 총장에서도 물러나는 등 여러 가지 탄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엔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빙과일보가 폐간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창간한 지 26년 된 빙과일보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홍콩 민주화에 앞장서 왔는데 중국 관점에서는 눈에 가시 같았던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중국의 언론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자유도는
세계 180개국 중 177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알린 중국 시민 기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고 중국의 부정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해외 언론사 기자까지 추방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와는 얼마나 동떨어진 세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이 반대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만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안달이 나 있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반중 정서가 일반화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가운데 해외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이 최근 9년 동안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명이란 자기 나라에서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려고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망명 신청 건수 10만 7,864명으로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5,362명에서 7.2배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총 망명 신청자 수는 61만 3천여 명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 70%는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 사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을 벗어난 뒤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 리니니의 말을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중국 공산정권은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범법 사실과 무관하게 구성원을 공격합니다. 나라는 잘 살게 됐지만 오히려 더 많은 중국인이 해외로 탈출해 민주주의 국가에 정착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중국 정부가 유명 민간 기업가인 순다오 다오농업그룹 회장을 공공장소 소란, 공무집행방해, 생산 경영 파괴 등 10여 가지가 넘는 범죄가 인정돼 징역 18년형과 311만 위안, 우리 돈 약 5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공공장소 소란 등은 중국 당국이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잡아들일 때 주로 가져다 붙이는 혐의로 전해집니다. 유명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약탈을 피할 순 없습니다. 순 회장이 당국에 비판적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잡아가둔 것은 지나친 처사이죠. 그가 체포된 사이 지방관리들이 그가 일군 다오그룹을 조각 내 약탈할 것입니다. 또 중국 당국은 정보통신기술 통제권을 놓고 자국 기업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반독점, 세무조사 등은 사실 기업 탄압의 수단입니다. 혹자는 21세기에 들면서 중국의 부와 국력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인구 위력에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 가진 한계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어떤 윤리도 도덕도 뛰어넘을 수 있고 공산주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들을 놓지 않으려 상식에 어긋나는 독재와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죠.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반대쪽이 불어나 결국 터지는 법. 이것이 중국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코로나와 관련한 달나라 발언이 어제 오늘 일이겠냐마는 어제도 문재인에 비해서 국민들을 복장 터지게 만드는 소리가 또 나왔죠. 달나라 발언도 문제지만 문재인이 코로나와 관련해 무슨 얘기만 꺼냈다 하면 여지없이 며칠 뒤에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이날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직면한 코로나19 변이 발생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마치 이 말만 놓고 보면 코로나 백신 수급을 모자람 없이 이상 없이 이뤄낸 그런 사람 말 같은데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10분 발휘되고 있다면서 또다시 K-방역을 치켜 세웠습니다. 또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재인의 말은 백신 접종에서 앞선 나라도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백신이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국민 중엔 백신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그리도 많고 또 백신 한번 맞으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진 생고생을 다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사과와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한 언급은 이날도 역시 없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더디다는 비판에 대한 일종의 자기 주장, 반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는데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29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확산세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고 27일째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첫 확진자 발생 1년 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K-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한 문재인, 여러분께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신지요? 야당에서도 즉각 비판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강민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언제나 마스크를 벗냐고 아우성이고 소상공인은 당장 내일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우수성을 자화자찬한 것이라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고급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을 상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 건국대 옵티머스 펀드 120억 원 투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박영수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촛불 든 애들의 영웅 취급을 받으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했던 박영수의 몰락은 곧 소위 국정농단 특검팀에도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슈퍼카 논란을 빚은 박영수 특검이 지난 7일 사표를 내고 곧이어 2명의 특별검사부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매년 2억 원씩 지급되던 예산이 다 쓰지 못한 예산으로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박영수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면 예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신임 특검을 임명한다면 언제든 재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로 편성해두는 예산을 활용해 지급해온 터라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급 과정 재개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신임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절차적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가 합의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특검법이 규정한 야당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인데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지금은 해산한 국민의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해 2월 창당한 국민의당과 이름은 같지만 동일한 당으로 보기 힘들죠. 때문에 야당이 어디를 지칭하느냐는 논란부터 해소돼야 후보자 추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자, 만약 이 부분이 해소된다고 해도 후보자가 선뜻 나설 거란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특검 예산이 박봉인데다가 향후 해야 할 일도 주목받기 어려운 일 뿐이라 실익이 없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목받을 만한 주요 인사 관련 재판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공소 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피고인인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 2건 정도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임기 말 정권의 임명을 받는 특검이라는 부담감도 따르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을 국정 동력으로 삼으려 재판을 질질 끈 문재인 정부의 업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재판을 질질 끌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요. 탄핵 정국 때 정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와이프에게 포르쉐를 타게 해주기 위해 그랬다는 박영수를 위해 다시 한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건 어떨런지 강력 추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면서 경기도 예산으로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는 자신들이 낸 세금의 일부만 돌려받고 다시 나라의 몇 배로 토해내야 하는 이 악순환과 부작용을 인지하고들 계실까요? 국민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낸 세금으로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직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식 전합니다. 어제였던 2일 돈플리즘의 대가 이재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 뜻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 충남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재차 설명하면서 고집을 부려댔습니다. 이재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시군이 반발한다고 볼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르게 분출되는 것이고 특정 정책을 둘러싼 당연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다르게 분출되고 있다면 그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거나 더 많은 쪽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게 민주주의이죠. 이재명 지 혼자 독재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의견 수렴 과정이라니 하는 짓이 북한 뚱땡이 저리 가라입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합의한 것을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뒤엎겠다고 밝히자 여당 내에서도 십자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88%라는 산물은 당정청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며 이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재명이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다기보단 원래가 좀 막가파여서 그런 듯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후보 역시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 지난 1, 2차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2조 7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세금으로 또 빚을 내서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낙연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였었죠. 재보선에 해당하는 서울과 부산만 주기 민망하니까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고 했던 당시 여당 대표 이낙연이나 도지사 이재명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자신의 현재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술수로 쓴다면 이재명은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맞는 거겠죠. 하지만 이재명은 이 같은 논란에도 도지사를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우리 당 소속 도지사 한 분이 사퇴한 뒤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그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비판을 받았다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려운데 본인 선거가 있다고 사직하고 자기 선거에 올인하는 게 옳은지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말을 빌려 코로나 때문에 전 지역 국민이 어려운데 본인 선거가 있다고 본인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경기도에만 100% 재난지원금 결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정을 살피는 척 하면서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재명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자의 취중 행보를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들먹거렸던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 박진영이 사퇴했습니다. 이자가 윤석열 후보자를 비난하면서 대체 왜 박 대통령을 소환한 건지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별도로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영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입니다. 누가 전직 민주당 대변인 아니랄까봐 박진영은 과거 이재명의 음주운전을 두둔하면서 이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진영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수 있다며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전과자의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라고 했습니다. 박진영은 이와 같은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직활동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사 링크를 함께 게시했습니다. 박진영은 정세균의 비난을 반박하면서 이재명의 죄를 감싸고 돌다가 똥불차기 혹은 헛발질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박진영이 현명한 대변인이었더라면 이재명의 음주운전 전과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도 반박 자체를 하지 말고 잠자코 가만히 있었어야 맞는 거겠죠. 반박을 하면 이재명의 음주운전이 더욱 이슈화될 텐데 되려 박진영은 음주운전을 가난과 결부시켜 정당화하려 했으니 이 해괴한 논리를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망언을 퍼부으며 상대 진영에 큰 도움을 주는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쭉 맡아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결국 사퇴를 해서 제가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박진영은 글을 올릴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 소속이 아니었고 애초 지인들과의 의견 개진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 덜 떨어진 게시물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박진영은 대변인직을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인해 이재명 캠프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를 팍팍 끼쳐서 우파의 영웅으로 재탄생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7월 30일 금요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었죠. 입당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게 아마 지지율 변화일 것입니다. 단순한 윤석열 후보 한 명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먼저 입당한 최재형 후보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당내 주자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에 미칠 지지율 변화, 더 나아가 윤석열 후보의 입당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탄력을 받을 것인가 이런저런 관심들이 쏠렸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주말을 보냈고 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쏟아졌는데요.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를 보시기 전에 정당 지지율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6주 만에 상승세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26일부터 30일간 성인 남녀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36.4%를 기록해 34.7%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의 오차 범위 안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뜯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일간으로 보면 수요일, 목요일에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 주 중후반에는 이른바 중립역화 논란이 거세게 불 때였는데 이 논란이 일단 국민의힘에게는 호재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악재로 작용한 듯 보여집니다. 실제로 검증 취재의 적절성, 윤리성 논란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나치다는 응답이 52.6%,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1.5%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열린공감TV를 겨냥한 여론조사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른바 중립역화 논란이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이 기세는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한 날이기도 하죠. 때문에 입당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좀 미뤄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윤 후보가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면서 그동안 관망했던 또는 이탈했던 지지율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청권과 40대에서 국민의힘이 올랐고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충청 지역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된 듯하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기반인 40대에서 변화가 일어난 건 백신 논란이 이어지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서 40대의 지지율이 빠진 어떤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금요일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감과 동시에 민주당도 함께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문재인의 지지율도 금요일만 놓고 보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양상은 여권 성향의 반윤석열 지지층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개인 지지율과 여권 후보와의 가상 대결 또 범보수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32.3, 이재명 27.4, 이낙연 16, 최재형 5.8, 홍준표 4.1로 나타났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제법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여론조사 1, 2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 폭이 그닥 크지 않았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9%로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세로 이끈 건 보수 성향의 60대 이상의 연령층,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제3지대에 머무느냐에 대한 피로도가 해소가 됐고 그에 따라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 따른 입당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 PNR 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35.3, 이재명 23.15 그 격차가 더 벌어졌고 양자 대결에선 윤석열 51.6%, 이재명 37.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와의 경쟁에선 윤석열 52.5, 이낙연 38.3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밖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잘한 일이다 라는 응답이 52.9%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입당 컨벤션 효과가 정말 크게 작용한 듯 보여집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지만 반대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안 간다는 점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표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경선이 이재명, 이낙연 간 도를 넘는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면서 양 지지층들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경선 결과에 따라 야권 후보에 미치게 될 파장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중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범야권 주자만 따로 떼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31.2, 홍준표 16.1, 유승민 8.3, 최재형 8, 안철수 4.7%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홍준표 후보의 상승과 최재형 후보의 하락입니다. 우선 해당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윤석열 정서가 홍준표 의원에게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빠진 건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이 최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큰 폭의 지지율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엔 최재형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요. 곧 있으면 시작될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찌감치 특정 후보 한 명으로 대세론이 정해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선의 흥미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본선에 가서도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최소한 2강 또는 3강 정도의 흐름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에 잘 대응해 지지율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홍준표, 최재형 후보는 경선 레이스 시작을 계기로 약진해 윤석열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윤희숙, 박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으로 국민의힘 경선의 질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유승민, 하태경은 일찌감치 그냥 늘어졌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